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에 가는 그 당연한 일조차 쉽지 않았던 올해.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번 수능 답안지 필적 확인 문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들길을 걸으며에서 따온 건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존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이 문구를 골랐다고 하죠. 어쩌면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익지 않은 환경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미래의 삶을 결정할 관문처럼 여기면서 위축돼 있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여러분의 꿈을 꺾을 만큼 중대한 날은 아닐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그러니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결과가 어떻든 오늘을 발판 삼아 세상에 큰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돼 있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군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2월 3일 오늘은 저희 이 방송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오늘도 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사의 2주년 축하 메시지와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문자를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추첨해서 20분의 청취자분들께 축하 의미로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2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놀랐네요. 갑자기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또 출연자한테 방송 2주년 축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의미가 좀 남다르기도 하고 좀 식상한데요. 네, 아니 저랑 같이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방송? 저는 이제 한 1년 1년 아직 축하드립니다. 1년이 좀 안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분들 계시기에 저희가 또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뉴스야 열심히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좀 부터 챙겨보죠.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뒤에 이후 사흘간 잠시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나흘 만인 어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은 확진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 540명 가운데 수도권이 총 425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78.7%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60명이 나와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대본 강도태 1 총괄조장관은 연일 400에서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더 우려가 큰데 서울에서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발생했어요. 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비교해서 69명이나 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 지난달부터 100명 이상 확진자를 양산한 집단 감염만 여러 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산발 사례 그리고 과거 집단 감염 잔존으로 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10일과 18일 각각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이 두 개의 사우나 사례에서 누적 감염자가 각각 71명, 75명 이렇게 나왔고요. 또 지난달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의 댄스 에어로빅 학원과 관련해서 학원 사례만 누적 181명, 여기서 파생된 병원 관련 확진자 34명까지 총 215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학교와 학원가에서도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이라든지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빈발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동대문구 소재 지혜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어제 신규 환자 22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 환자만 따져서 지금까지 누적 23명이고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도 기사 보면서 서울의 서초구의 사우나 두 곳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인데 그 사우나에서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좀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사를 잘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긴장도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하고 그러면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눈에 띄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풀어지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었는데 수능 감독관이 지난밤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교체되는 일이 있었죠. 네, 그 고등학교 교사인 수능 감독관이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의 한 시험장에서 밤새 이 수험장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을 했고요. 또 이 확진자와 같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 19명도 이제 예비 감독관으로 원래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이 19명에 대해서도 이 대전교육청에서 역학조사를 거쳐서 예비 감독관으로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지금 가슴을 졸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밤사이 확진 감독관의 동료 교사 한 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이 돼서 지금 검사 당시에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이제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확진 감독관의 아내와 아들, 어머니 등 가족도 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이 다른 아들 한 명도 이제 어제 확진이 돼서 결국 일가족이 거의 전체가 지금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대전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은 이 5명이 확진된 수능 감독관 가족과 맥주집 집단 감염 간 연관성 여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수능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학별 전형하고 그러니까 면접하고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혹시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수능을 본 이제 올해 수험생들이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시험을 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시험지를 펼치는데 좀 불편했다 그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별 이제 남아있는 전형들 이를테면 논술이나 면접고사 같은 이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나 이제 자가격리자도 수능은 볼 수 있었지만 대학별로 진행되는 논술이나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주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물론 이제 뭐 비대면 평가라든지 아니면 별도 고사장을 마련해라 뭐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는데 뭐 대학 사정이나 이제 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 저 가운데서는 이제 내가 시험 친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내가 논술을 못 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뭐 이런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캠퍼스에 몰리게 되는 게 이제 논술고사의 특성이 이제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논술고사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울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논술 시험 당일 학부모 등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캠퍼스와 연결된 지하철 출입구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캠퍼스 밖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까지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선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기가 정말 꼭 가고 싶은 학교 학과만 시험을 보고 원래는 이제 좀 그거 외에도 좀 몇 군데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포기하겠다 이런 수험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그 다른 학교 학과의 시험을 보러 갔다가 네. 혹시 거기서 뭔가 이 코로나19 관련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정작 자기가 꼭 치고 싶은 학과의 시험을 못 치게 될까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이것도 코로나가 만든 그 새로운 풍속도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자가격리자는 뭐 대학별로 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시험을 못 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확진자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대학별로 방역 조치를 취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동선 줄이고 외부 활동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한순간에 뭐 자칫하다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꼭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스터 트롯 인기가 뭐 대단한데 그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진 가수 이찬원 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미스터 트롯에 같이 참여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뭐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가수 이찬원 씨가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찬원 씨의 이제 그 매니저먼트 소속사에 따르면 이찬원 씨가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즉시 자가격리를 하면서 방역 당국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방송가에도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영향이 미쳤는데 이찬원 씨와 같은 방송 녹화에 참여했던 가수 이명웅 씨, 뭐 영탁 씨, 장민호 씨 등도 지금 격리 대상이 됐고요. 역시 같은 방송에 참여했던 이 코미디언 박명수 씨, 그 다음에 이 방송인 붐 씨도 이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오늘 그 방금 말씀을 드린 두 분은 원래 그 생방송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네. 오늘 라디오 녹화에 그 생방송에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자칫하면 방송가라도 좀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욱 저희도 또 좀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7일까지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방역 대응 조처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에 더해서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사우나라든지 뭐 그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는 이른바 2+알파 단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핀셋 방역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사우나, 한증막, 줌바, 에어로빅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추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방역 대응 조치를 좀 연장할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인 7일에 수도권의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데 주말 정도까지 추이를 관찰하면서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우리 보건당국 관계자는 오늘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다음 주께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 그런 약품이고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 예방 효과가 이 투약 방법에 따라서 70에서 9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이 한 도즈당 공급 가격을
그 미화 약 3에서 5달러 정도로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이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이 코로나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해왔는데 이 계약 체결을 이제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5개는 이번에 이제 계약 체결이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 2일 영국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된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인데요. 다만 이제 보건당국에서 백신을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접종하는 시기는 다른 국가 상황을 파악한 뒤에 일러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지금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여러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2분기 이후 시점에는 확보가 될 것이라면서 50만 내지 100만 건 정도의 부작용까지 추가로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데 뭐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 화이자가 만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신의 부작용까지 우리는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업체들이 모든 국가의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뭐 좀 이해가 가는 바가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불안한 요인인데요. 네. 일단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업체들이 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부작용 면책을 지금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역대책본부의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면책 요구가 요청되고 있다면서 우리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원 단장은 이제 이런 해외 제약업체들의 이런 요청의 배경과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개발보다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백신보다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백신 승인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이제 질병청도 식약처와 협조해서 정밀하고 신속한 전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이상원 단장 이야기였습니다. 질병관리청 고지영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인 것이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 접종이 좀 쉽지는 않겠다. 아까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래서 이런 뭐 이 부작용 관련 좀 우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좀 그 부작용 상황을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접종을 시작하는 게 뭐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네. 뭐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그게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내일로 예정돼 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 연기를 요구해 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법무부는 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12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라고 표현이 된 건데 사실 이거보다 약 1시간 정도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징계위원회가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 이런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이 지시가 나오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 12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법무부 발표가 나온 게 뭐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이제 법무부에서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측에서 요구했던 게 검사 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처음 이제 그 피고인이 자기가 이제 재판 대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기한을 두고 이후에 첫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그
본인이 이제 이 징계위원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를 그런 대통령의 이제 지시 당부사항을 법무부에서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법무부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징계위 열겠다고 2일날 열겠다고 통지를 했었잖아요. 그 통지했던 기일로 따지면은 뭐 이미 다스가 훨씬 지났다. 한 열흘 가까이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설왕설래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니까 법무부에서 그러면 10일로 징계위 날짜를 더 연기하겠다. 최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설명으로 보면 징계 결과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최소한 뭐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해임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뭐 해임시키는 방안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메시지는 사실 이게 정리하면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단하지 말아달라 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것을 뭐 받아들이고 말고 뭐 연기하고 다시 하라 돌려보내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징계위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그냥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무슨 이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좀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근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징계위 원장이 원래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법무부 차관이 맡아야 되는데 법무부 차관은 사퇴를 한 상황이었고 새롭게 이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된 상황인데 이 차관이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계회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 징계위 참여는 할 거냐 이제 이렇게 그 기자들이 물은 데 대해서 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그게 자기 임무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기를 시작하면서 낸 입장문에서 모든 개혁에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 국민들 걱정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또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 뭐 이런 그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제 참모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들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앞으로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모셨는데 강원도 동해안 낙산사를 찾아갔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상당히 긴 글이었는데 네. 그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협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고용불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각오를 밝힌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백척간두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위치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퇴하지 않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근데 그 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이 이렇게 같이 그 사진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네, 이게 그 영정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낙산사인데 여기가 2005년에 산불로 이제 사찰이 좀 소실이 됐다가 보건 과정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기리기 위해서 2009년에 이 사찰 보타 전에 노 전 대통령 영정을 모셨는데요. 네. 또 그 사찰 홍해문을 지나서 이 원통보전으로 향하는 진입로 쪽에는 권양숙 전 영부인이 2013년에 여기 사찰을 방문했을 때 기념 식수를 한 그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는 거를 이제 본인 글 말미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인데 뭐 야당에서는 좀 상당히 뭐 비판이랄까요? 뭐 상당히 좀 비아냥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낙산사 방문이 공무냐 이게 궁금해진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네. 그 앞서서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이다, 이 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관련해서 불법 사찰 두 단어를 언급한 것에 이유가 있다는 글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탄핵한 노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과거 이제 그 새천년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일을 들춰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조순진 의원의 글 내용은 뭐 사실은 어떤 뭐랄까 비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조롱조가 좀 강한 비아냥이죠.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올린 것은 미완의 그 고인이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사실 좀 궁지에 몰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좀 지지를 바라는 듯한 이제 그런 바람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에서는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낙연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공수처법 출범을 위해서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좀 더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이제 이 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이 미래 입법과제 점검회의라는 이제 법안 통과 관련 회의를 열어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공수처법 이제 개정안 통과가 김대중 정부 이래 20년의 수건이고 촛불 시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와 함께 국정원법, 경찰법, 공정경제 3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입법 과제들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 노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결단이 임박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었는데 그 걸 정리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나서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희대의 국제망신이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현 단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바란다.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이번 행정법원 결과나 감찰위원회를 봤을 때 명분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면 스스로 그동안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징계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쪽의 움직임이 사법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한 현직 판사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판사 집단의 반응이 어떤가가 사실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사찰을 했다고 하면 사찰을 예. 당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와중에 오늘 송경근 청소지법 부장판사가 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 의견 표명을 해달라 이런 그 요구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지난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시감이 드는 것이 저의 지나친 망상이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이 송 판사의 이 글 전문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 글 중에 보면 약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트넷에 올라온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됐다.
그러니까 요런 대목이 조국 전 있는데요. 장관이 그런 내용을 썼다고요? 아니요. 이제 송경근 부장판사가 포트넷에 쓴 글에 이제 예. 포트넷에 들어가 봤더니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법원 안의 분위기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송 판사는 이제 이것을 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인데 약간 실망감을 표현할 만큼 뭔가 이 법원 내부의 반응이 좀 이렇게 뭐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지금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사태 요때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제 김영현 부장판사가 네. 당시에 하루 만에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청원문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 막 하루 만에 댓글이 막 120개 달리고 막 이틀 만에 200개를 넘고 막 좀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 총경근 부장판사 외에 이 장창국 제야주원 부장판사가 역시 코트넷에 쓴 글에서 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취득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법관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의나 수정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판사의 특성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마 전국 법관대표회의 열릴 때 이게 안건으로 채택되느냐 채택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윤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지금 표명한 거 맞죠? 공개적으로는 처음 표명한 거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이란 실명을 언급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 아까 그 징계위 연기 관련 소식을 할 때 그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렇게 2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구 법무차관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또 청와대가 강조한 바는 그 역시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아달라. 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으니까 일단 이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좀 여권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조사는 이제 TBS 교통방송 의뢰로 이 리얼미터가 전국 상민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유무선 전화 무작위 걸기, 이 전화조서 면담 및 ARS 병행 방식으로 시행됐고 응답률은 4.4%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이 상세 설문 문항이나 통계 보정 기법 등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그 주간별로 하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37.4% 이게 지금 그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40%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지난주 주중집계 대비로 하면 이 6.0%포인트가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크게 넘어선 하락세인 거죠. 이 리얼미터가 이 긍정평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전 최저치가 이른바 그 조국 사태 한가운데였던 2019년 10월 2주차 당시 41.4%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는 3년 차고 이번은 4년 차라는 시차가 좀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파장이 조국 사태 그것보다 더 높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3%로 이거 역시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 결과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위로 내려앉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 1위로 올라서 가지고 이 그 지지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 국민의당 6.7%, 열린우리당 6.0%, 정의당 5.5% 순서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그 대통령 지지율 그 국정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6.1% 포인트나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2.7%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여론 추이가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번 여론조사 개요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찍어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비대위 회의에서는 레임덕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그 지지율이 역전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요즘 정부 여당 행태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연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으로 국민들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좀 상당히 건조한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레임덕 얘기는 그 정원석 이 원외 청년 비대위원이 비대위에서 무드발언으로 한 건데 뭐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뭐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뭐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전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높은 지지율로 가고 민주당이 뭐 오차범위 내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게 그 국정농단 탄핵 사태 이후에 지난 8월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로우키 차분하달까 아니면 좀 별거 아니다 약간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이 만나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갖고 그러냐 하면서 뭐 열심히 해야죠.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죠. 뭐 그냥 이렇게만 답변을 했고 추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겨울 햇살이 참 좋죠. 그냥 이러면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둥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곤란해서 그러고 나니까요. 근데 이 다른 의원들이나 뭐 특히 당직자들의 반응을 봐도 이게 국민들이 윤석열 추미애 싸움에 짜증이 나 있고 지지층이 뚝 떨어졌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하던 거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좀 특히 중진들을 위주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좀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일 오후 만난다고요? 네, 내일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갔는데요. 국회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박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된 걸 평가하면서 다른 법안들도 최대한 협의를 거쳐 처리되도록 두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이 공수처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등을 놓고 이제 좀 양당 대표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최대 현안이 돼버린 이 법무장관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구도 관련해서도 뭐 양당 대표 간에 좀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955님께서 오늘 수능을 본 저희 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아울러 시사회 2주년도 축하드려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4076님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파이팅입니다. 채널 365일 완전 고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253님 오늘이 방송 2주년 생일이네요. 축하드려요. 10주년 20주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고 냉철한 시선에 시사는 물론이고 감정선을 흔드는 낭만 코너까지 다양한 순서로 평일 밤 라디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환 팬 1인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으니까 왠지 기분이 으슥하고 좋기도 하고요. 마음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또 2주년 축하 또 수능 요즘 학생들이 이제 수능 치르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 격려 메시지 이런 문자 메시지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혹시 오늘 시험 본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을 추첨해서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이 일어나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번 화재 역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오형환 의원 연결해서 군포 아파트 화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과 근본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 직접 찾으셨다고요? 예, 오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참, 그 참사 현장을 직접 보니 무엇보다도 우선 가슴이 찔듯이 아팠고요. 네. 예, 소방관 시절에 그 인명 피해를 현장에서 맞닥뜨린 구조대원으로서 봤을 때랑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을 찾았을 때는 또 더욱 다르게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의 그 합동 감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합동 감식을 보면 좀 전기 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레탄 폼 이런 그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두 개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현장을 봤을 때 네. 총체적인 문제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연소가 폭발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피난로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작용한 그런 참사였고요. 네. 이 말씀하신 가연성 물질, 그 우레탄 폼은 이 화재의 원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겠죠. 일단 이런 우레탄 폼에 관련된 이런 가연성 물질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런 주거시설의 인테리어 과정에서 이런 폭발적인 연소를 보이는 우레탄 폼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심각한 문제고요. 네. 이렇게 그 우레탄 폼을 캔을 이렇게 가연성 이 가열 기구 앞에 네. 녹인다고 이렇게 놔둔 것이 이렇게 화재가 급속하게 발생한 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난로 주변에 예. 우레탄 폼 캔이 한 10여 개 정도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그 전기난로가 과열이 되면서 우레탄 폼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 옮겨붙고 폭발적인 어떤 화재가 커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우레탄 폼이 근본적으로 이게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예. 이걸 뿜어내면서 유독성 물질도 나오고 하지만 그 캔 안에 압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불이 붙었을 때는 말 그대로 폭탄처럼 터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열 몇 캔을 이렇게 난로 앞에서 이렇게 녹인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 물론 뭐 화재가 확대된 원인이지만 그런 물질들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이나 이럴 때 사용하게 한 자체가 문제이죠. 지금 관련 법률안을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예. 내용입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지난 4월에 38명이 사망을 했죠. 그때는 냉동창고에서 이런 우레탄 폼이 이 시공 과정상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뿌려질 때 거기에 이제 용접 작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불이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확대됐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들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우레탄 폼이 사용되더라도 이 준불연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법안의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었는데요. 네. 이 안에서도 이런 주거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집 내에서 이런 인테리어 시공할 때 사용되는 우레탄 폼들에서도 이렇게 대형 화재,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 문제들마저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이제 그동안에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예. 그 샌드위치 패널 안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서 불이 그 더 큰 화재로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냉동창고나 물류창고처럼 면적이 큰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하고 있고 또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난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요?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샌드위치 패널이나 그런 냉동 물류 창고 등에서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요? 그게 준불연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네.
우레탄 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이 성능 시험 기준상에서는 이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판명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불이 너무 잘 붙어서 과거에 그런 대형 화재들이 폭발적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났죠.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주거시설에도 그 문제들은 여전히 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셰시를 교체하는 작업에서 그때 이제 일종의 단열재 형태로 그렇죠. 단열재입니다. 예, 그렇게 우레탄 폼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은 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아예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요? 예,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개정안 제가 발의해서 지금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더불어서 이런 우레탄 폼이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들이 이 실제로 성능 시험을 할 때 이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서 그 준불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시설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소규모의 우레탄 폼 역시 이런 위험성이 오늘 그 이 순간에 확인이 된 만큼 네.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그 제한할 수 있는 그 우레탄 폼 등이 준불연성 이상의 성능, 직접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긴 하셨는데 예. 다른 지금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여야 할 거 없이 그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공감대는 높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기존의 건축 자재들을 퇴출시키려면 이런 자재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건설 그리고 건축 자재 업계에서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네. 경제성의 논리, 편리성의 논리로 10년, 20년 동안 이런 위험한 건축 자재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전 업계에서 반대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견을 넘어 우리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가 높이 형성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축법 개정안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주거시설에 관한 논의마저도 이 성능 기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레탄 폼 같은 가연성 자재들의 이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이 충분한 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규제의 어떤 규제를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재값이 올라가면은 건축비가 따라 올라가고 그럼 네. 결국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레탄 폼 같은 가연성 자재들이 단열재, 마감재로 사용될 수 없게 그러면 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네. 투자되는 비용이 정부, 지자체 그리고 결국은 그게 업계와 결국은 그게 시민의 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분들도 비용 부담의 문제가 연결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예.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경제성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이제는 그 공감대가 높이 형성된 만큼 명확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만큼은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이런 우레탄 폼이나 이런 가연성 자재들에 지금 그 주목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요? 이번에 군포 3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이 났어도 불이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은 그 위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화재가 발생을 해도 빨리 끌 수 있거나 아니면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을 했어도 제한적으로만 타개하고 도망갈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모두 확보가 되지 못했고요. 네. 불이 났는데도 이 건물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93년도쯤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방화구획이 층간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이 위층으로까지 쉽게 번졌고 농연이 심각하게 그런 피난 계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서 옥상까지 찼죠. 네. 그리고 희생자들이 결국
그 옥상 구멍을 찾지 못하고 그 한층 위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그 사망한 채로 또 그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그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대한 것들은 또 별개로서 해결하되 기존에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건축법과 소방법을 오랫동안 개정해 왔음에도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이런 주거시설,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계단, 방화구역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 비용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법령 개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중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현장 갔다 오셨으니까요. 군포 예. 아파트는 어떻든가요? 지금 옥상으로 나가는 그 예. 문이 잠겨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합동감식에서 처음에 출동했던 소방관 말로는 열려 있었다고도 얘기하고. 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군포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15층이었습니다. 해당 불이 난 라인은. 네. 그리고 그 16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서 피난 계단에 방화구역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옥상까지 연기와 화염이 이렇게까지 퍼져나갔던 것인데 옥상 구멍 자체도 지금 오늘날에는 그 비상구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비상구가 굉장히 쪽문처럼 작게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난 유도등 자체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피난 유도등이 그 노면 속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이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라는 개념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예. 그 구멍을 찾기가 힘들게 현재 기준상으로는 적법하게 되어 있음에도 결국은 그 구멍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엉뚱한 한 층을 더 올라가서 기계실 앞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옥상 문이 열려 있어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근본적인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피난 유도 등의 이런 가시성이나 비상구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제거나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부분만큼은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지금 소방청과 신속하게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소방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살펴보시기도 하고 저희가 좀 피부로 와닿게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난 계단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론 뭐 큰 비용 없이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건축물들 즉 건축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수백만 동에 달합니다. 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아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문제들이 해결될 근본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라도 그 건물 안에 살고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비용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과 좀 수기 과정을 거치시고 좀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반드시 치열하게 이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 1303님께서 시사회 2주년 축하드립니다. 김성환님 팬입니다. 오늘 우리 막내딸 김화영 코로나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본 모든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방송 내용과 함께 이렇게 축하 메시지 격려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평년보다 0.5도가 높아